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전 등록이랑 그 다음에 현장 등록 등 이런 이점도 설명을 했고, 이제 역시나 그 컨벤션 이제 운영에 꽂힌 등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아마 계속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수업으로 넘어가면 사전 등록하고 현장 등록이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어요.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이 보편화가 되고, 이제 온라인 등록으로 사전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등록도 심지어는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가자 동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즘에 등록하는 것도 있어요.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일일이 다 계산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겠죠. 내가 등록을 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쓰고 나서 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계좌번호를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 등록비를 입금하고, 또 입금 받는 사람은 그걸 보고 입금된 걸 확인하고 나서 또 다시 영수증을 끊어서 그쪽으로 배부하고, 혹시 잘못되면 그것도 수정을 해서 취소를 하고 또 다시 보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등록 자체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자결제가 되면서 온라인 등록 플러스 전자결제로 취소와 뭐 승인이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PDF 파일로 첨부를 해서 그쪽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이 굉장히 편리해졌다. 그래서 컨벤션에 온라인 프로그램 등록 없이는 되게 힘들 정도까지 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줄 서는 거 싫어하시죠?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장할 때나 아니면 줄이 줄어들었을 때에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은 참가자한테도 좋고 이 서비스를 여는 개최자한테도 다 좋은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뭐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적으로 누적됩니다. 흔히 말하는 고객 정보가 누적이 되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정보 오류라든지 아니면 고객 관리까지, 참가자 관리까지도 이제는 용이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서버들이 많이 이제 확장되게 되면서 자료들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룩북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의에 대한 회의 퀄리티라고 그러죠. 질에 대한 상승분을 많은 기여를 온라인 프로그램이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컨벤션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한번 볼게요. 사용자죠, 참가자.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등록 신청, 자기가 등록을 미리 신청하는 거,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프로그램 선택하는 게 있어요. 부대 프로그램으로 했었죠. 숙박이나 관광 신청 시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논문도 있고, 또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그대로 파일로 첨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에 사이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신청할 때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여기 사용자가 등록 신청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 자료들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증을 쉽게 발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업무의 효율화 때문에 뭐 인력의 감축 효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등록 데스크의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 온라인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은 컨벤션 개최 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등록 데스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 데스크 설치 계획은 어디에 여러분들 설치를 해야 될까요? 등록 데스크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한 곳에 몰려도 번잡하지 않을 정도의 설치를 하고요. 또 당연히 회의 데스크의 크기는 회의의 규모나 참가자나 뭐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전 등록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 데스크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떤 회의인가에 따라서도 데스크가 사실 크기는 다 다르게 하고 국제 스탠다드는 따로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자, 등록 데스크 운영 상황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사전 등록이 2명, 그쵸? 사용자 등록증 확인 및 개인 등록 봉투나 기타 등등을 사전 등록위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등록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왜냐면 민업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고, 현장 등록자나 사전 등록자에 한해서 네임 배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명찰만 전문적으로 프린트를 뽑아서 재발급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콩그레스 키트라고 해서 여기 한 다 들어갔어요. 현장 등록자, 그리고 콩그레스 키트. 이 콩그레스 키트 안에는 회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관광 안내 및 관광 신청 접수. 이런 투어를 콩그레스 키트 보면 투어 부스가 있어서 언제든지 투어를 신청받을 수 있는 부스를 따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따로 뭐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꼭 여기에 부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돈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날에 보게 되면 현장 등록을 하거나 사전 등록을 할 때 이제 얼마가 회원비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거나 등록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죠. 항공료 정산이나 뭐 일비지급 데스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등록 데스크 인력 운영에 대한 겁니다. 자, 이게 몇 명 기준이냐면 최소 2,000명 정도 기준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등록 데스크에는 몇 명 필요할까요? 그렇죠. 3,000명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를 상가의 른잠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하고 그렇게 하면 3,000명이면 일단 3명이면 하루에 1,000명을 받아야 돼요.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6명. 그리고 현장 등록은 신청서 접수하고 등록 처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는 1명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명찰 발급에도 1명 내지 2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손이 되게 빨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 등록자의 네임티백을 발견하지만 그 외에 어떤 분실자나 사진 촬영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재발급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콩그레스 키트에는 또 2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등록자에게 회의 수교물이나 키트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이밍을 확인하고 선물을 이렇게 해서 집어서 주는 그런 것들 돼야 되고, 그리고 투어는 동방자 행상 및 선택 관광 접수로 인해서 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수교물은 참가자가 행사에 도착을 하게 되면 등록 데스크에서 뭘 많이 받거든요. 기념품도 받고 그 안에 낙서할 수 있는 메모지도 받고 연필도 받고 샤프도 받고 뭐 볼펜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거기 관광을 위해서 부산 맵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부산을 잘 찾을 수 있는 맛집 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안이 키트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 봉투 안에는 등록 수교물인 교환 쿠폰, 명찰, 개인 서신, 영수증 등이 들어있고요. 또 개별적인 자료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봉투를 받은 등록자는 등록 가방
교무 장소에 가서 쿠폰을 제시하고 가방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소개물 안에는 회의 일정, 프로그램, 회의 자료집, 각종 행사 초청장, 필기구, 메모지, 개념판, 개체도시 등 어떤 관광지 소개 책자 및 지도도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등록에서는 등록 데스크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등록 데스크 설치 계획, 그리고 등록을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짜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는 5장의 3절인 숙박 기획까지 왔습니다. 5장의 등록 및 숙박 기획에 숙박 기본 계획까지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텔에서 어떤 호텔을 예약하고 숙박하는 체계와는 조금 달라요. 컨벤션에서 이제 요구하는 숙박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틀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통 숙박을 할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보나요? 룸의 상태,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호텔 서비스, 아니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어디를 여행하게 될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호텔을 선호하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컨디션 위주로 많이 보긴 합니다. 당연히 컨벤션에서도 기업 회의인지 아니면 정부 간 회의인지 어떤 회의 형태에 따라서 선호하는 숙박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지는 기준에서 변하지 않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접근성입니다. 다른 행태의 관광이나 다른 행태와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접근성인데, 그 접근성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접근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가, 무엇 A와 B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게 접근성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항과 호텔의 접근성이 있겠죠. 숙박하고 공항과의 접근성, 그것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호텔과 행사장의 어떤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컨벤션 이제 센터에서, 보통은 컨벤션 센터에서 많이 열리죠. 호텔에서도 많이 열리는데, 그런 숙박 개념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이 컨벤션 센터와 그런 호텔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VIP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당연히 가까워야 되고, 거기 주변에서의 뭐 특급 호텔들, 그런 호텔들을 선호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숙박 계획을 짤 때는 컨벤션 센터 인근으로 몇 킬로 반경, 무슨 호텔, 무슨 호텔, 무슨 호텔, 이렇게 호텔 숙박 계획을 보통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숙박 시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제 바뀌거든요. 새로운 호텔이 생기기도 하고, 등급이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컨벤션은 특히 뭐 다인실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성격에 따라서 그 호텔에 맞는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숙박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호텔을 조사한 뒤에 제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컨벤션의 참가자 중에서는 다양한 포지셔닝이 있을 수 있죠. VIP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냥 뭐 회원, 비회원, 아니면 학생, 기타 참가자 중 이제 동반자 포함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숙박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숙박 계획과 원활하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수송 체계입니다. 왜냐면 호텔이 어디인가,
따라서 수송 체계가 완전 계획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 컨벤션 센터 내에 어떤 주변에 몇 킬로 반경 내에 숙박이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수송 체계에서는 그냥 셔틀버스를 돌릴 수도 있어요. 렌트를 한 버스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컨벤션 센터에 픽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숙박 신청자를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받아요. 우리가 온라인 등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독자적인 어떤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호텔을 지정 호텔이 그냥 뭐 이렇게 선별되는 경우도 바로 있고요. 만약에 그게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내에 이 어떤 회의의 협회라고 합시다. 협회 회원이면 자기가 등록을 하자마자 바로 이 사람은 보드 멤버, 예를 들어서 그게 이사다, 이사회의 이사다. 그러면 바로 지정 호텔로 예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예약을 했는데 호텔을 설정해야 된다고 하면 또 나름의 호텔을 선정할 수 있는 다양한 등급의 다양한 가격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보통 12개월이나 6개월 전에 보통 사전 등록을 받잖아요. 그 사전 등록을 받을 때 사실은 대형 회의 같은 경우에는 차 1년 전 아니면 뭐 길게는 2년 전부터 호텔 블럭을 걸어 놓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단체 예약을 걸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국제 회의다. 그러면 객실이 몇 개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쵸? 뭐 2인 1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필요한 호텔은 곱하기 1.1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사실은 뭐 500실이 안 될 수는 있어도 제한을 할 때 어떤 회의를 유치를 할 때 필요한 객실 수는 곱하기 1.2니까 1200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는 1000명이지만 동반자가 200명 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트라로 곱하기 1.1을 해서 무조건 숙박은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텔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한 0.8 정도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1차 블록, 2차 블록을 잡게 돼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1200객실을 잡았다. 그게 12개월 전에 1200객실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추이를 보면 대략 몇 명 정도 올 줄 알 수 있어요. 사전 등록 비율도 사실 있거든요. 그게 워낙 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 회의 개최나 이런 쪽을 많이 기획을 하다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6개월 정도에는 뭐 이번에 보니까 1000명이지만 한 800명밖에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1200객실을 걸어놨던 룸 블럭을 한 900객실 정도로 줄여서 300객실을 이제 푸는 거죠. 블럭 해제를. 그렇게 한 뒤에 한참을 또 있습니다. 사전 등록이 다 끝날 때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고 끝날 때까지 그래도 최소한 룸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버텀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라스트 타임을 호텔 쪽에 예약을 해주는 게 단체 예약을 푸는 게 한 달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 달 전에는 보다가 우리가 지금 900객실을 2차적으로 블럭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750객실에서 800객실밖에 안 쓰겠어. 그럴 때는 줄여줍니다, 여러분. 2차 블럭을 풀어주는 거죠. 한 달 전에는 그렇게 해서 호텔도 나머지 가용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 계획들 하게 됩니다. 왜 숙박이랑 컨벤션 간에 행사 간에 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사실상 무조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돼야 되잖아요. 회의를 하는 장소도 그렇지만 의복은 자기가 가져오고 먹는 거랑 자는 게 돼야 되는데 그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뭐 RFP나 뭐 다른 쪽에서 제안을 할 때 항상 객실 수요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 제안서의 어떤 조건을 지침이나 조건을
무슨 협회라고 할까요? 항상 우리가 만약에 패션 협회에서 좋다, 프레타포르테 패션 협회를 한다. 프레타포르테를 행사를 하는데 패션 협회에서 우리 모델들하고 자는 게 필요해. 그래서 너희는 객실이 1000개가 필요해. 그렇게 제안을 해주면 부산은 생사를 보면 2021년 8월이야. 여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당자잖아요. 그러면 RFP를 보고 이거는 8월인데 부산에 과연 1200객실을 잡을 수 있을까? 8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전화를 합니다. 호텔에 괜찮은 호텔들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호텔을 실제적으로 1200객실을 확보를 한 거야.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하려고 담당자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안 돼. 너희는 비즈니스급이 아니라 우리는 모델들 키도 크고 베드도 크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하고 탑 모델들이야. 그런 건 안 돼. 너희 무조건 특급 호텔에 적어도 최소한 800객실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도 요청이 와. 그럴 경우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특급 호텔들 몇 군데에 전화를 해. 알아보니까 해운대에서는 다 합쳐봐야 한 300개밖에 안 되는 거지. 행사장에서 가까운, 백스코에서 가까운 해운대 지역에 300객실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저쪽에서 요구한 거는 500객실이잖아. 그죠? 800객실. 하여튼 그 정도 객실이 부족해. 한 200객실이 부족하다 칩시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서면에 보니까 롯데호텔도 있고 남포동에 보니까 그런 라빈 호텔도 있어. 이 특급 호텔들을 합치니까 우리는 충분히 너희가 원하는 걸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또 연락이 와. 안 돼. 우리는 호텔이 무조건 해운대 근처에 다 있어야 되고 우리는 관리가 편한 곳에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특급 호텔의 기준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특급 호텔의 기준도 사실 봐야 돼요. 왜냐면 유럽에 있는 그런 특급 호텔들의 수준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우리 부산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특급 호텔 수준이나 서비스가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동아시아에서 생각하는 특급 호텔의 서비스 정도가 엄청 방도 크고 좋은 호텔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 막상 와서는 좀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이나 필요한 객실 서비스 수준 정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유럽에서 원하는 특급 호텔의 기준이나 베드의 크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 4성급 3성급, 3스타, 4스타 이런 호텔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렇게 객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꼭 우리가 이거 유치해야 되면 객실에 있는 컨디션을 보여주거나 크기나 도면 또는 초대를 합니다. 자, 너희가 한번 봐. 우리 부산의 호텔의 수준이 이 정도라서 해운대 쪽에서 충분히 이 정도의 분할을 해서 객실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의 컨디션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숙박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숙박 계획을 세우게 되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성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사, 인스펙션이 해외에서 초청해서 부산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시설 투어 답사를 사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정보에 대한 꼼꼼한 커뮤니케이션이 호텔 정보 측과 굉장히 연기적으로 잘 되어야 돼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숙박관리는 초보가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관리 경험자를 항상 컨벤션 계획을 할 때 배치를 합니다. 충분한 훈련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어야 되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회의장 이동거리가 굉장히 최소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완벽한 호텔하고 회의장 간 수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텔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웬만하면 우리는
차로 이동해서 사고의 리스크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차가 막히는 이런 것보다는 걸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컨벤션 센터에서 호텔까지 거리에 있는 호텔을 선호를 합니다. 보드 멤버일수록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스코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은 어디죠? 한 두 군데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센텀 호텔이고요. 하나는 센텀 프리미엄 호텔입니다. 그 정도에 있는 객실은 근데 비즈니스급 호텔이거든요. 비즈니스급 호텔인데 실질적으로 더 좋은 호텔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비즈니스급보다 더 높고 또 특급 호텔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이 사실 더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게 맞죠. 음, 그렇습니다. 대략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교재에 따라서 조금씩 설명을 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가면서 또 스터디 해나가겠습니다.